이 교수의 한국문학평론 두 번째인데, 이거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고, 지난번에 이를 문학공간 2023년 1월호에, 2월호가 아니라 1월호에 게재됐고, 요거는 2월호에 게재가 됐어요. 읽어나가겠습니다. 한국혁명.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의 한국혁명 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달 초 혁명비거연구회에서 주최한 학회 참석자 도쿄에 다녀왔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이란, 아랍, 미국 등 8개 지역에서 벌어진 혁명을 비교하는 모임으로 다양한 국적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학회에 참가하면서 내게는 머리에 떨어지지 않은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다. 왜 한국혁명은 없는가?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일어났으니 한 150년쯤 됐는데 150년 전에 조선, 대원군 치하죠. 지금의 한국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면 일본은 물론이고 다른 어느 나라도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왕청 바뀌었죠. 1860년대 이전 일본을 지배했던 유력가문 상당수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한국은 지배층이 거의 사라졌다. 오늘날 한국의 정계 관계 재개를 주름잡는 집안들은 죄다 신흥 가문들이다. 이런 폭의 변화를 혁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 부를 수 있을까? 혁명이 없었던 건 아니다. 농민혁명에서부터 4.19 혁명, 5.16 혁명,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혁명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혹은 메이지 유신 또는 최근에는 메이지 혁명, 유신 혁명이라는 호칭이 늘어나고 있다. 에 필적할 만한 혁명은 하고 묻는다면 답이 궁해진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호칭을 쓰는 사람 누구도 한국혁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네,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혁명이야말로 현재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혁명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짧은 연재 그림에도 전문을 인용하며 분석하겠습니다. 시 전문지에 실린, 이건 난 시평론에 가까운 건데, 왜 국제역사학회 주제를 언급하느냐? 역사책도 아닌데, 역사학가 아니라 시 전문지인데, 이 박훈 교수의 다음과 같은 분석과 달리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 전망으로 한국혁명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훈 교수는 과거를 보는 역사학자인데 시 전문지에 쓸리는 길로 미래의 한국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전망.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시 또는 시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 미래의 한국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라는 것이 미래의 한국혁명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그래서 시전문제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혁명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학회에서는 장기혁명에 관한 장기 롱텀이죠. 논의가 많았다. 어떤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근대적 혁명이라면 그것을 촉발시킨 발단에서부터 격변이 수습되어 새로운 체제가 궤대에 오르는 시기 전체를 혁명 과정으로 설정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 혁명은 수십 년간의 변혁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근대 한국의 100여 년 역사도 장기 혁명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주저하게 되느냐? 하나는 한국 혁명을 상징할 만한 극적인 정치적 사건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바스티유 감옥의 습거, 메이지 유신의 왕정복고 구테타 같은 뭔가 그 전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정치 이벤트가 한국에는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혁명의 주체 세력의 문제가 있어요. 누가 주체 세력이냐 이거죠. 어떤 변혁 과정을 혁명이라고 하려면 뚜렷한 주체 세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더라도 혁명 목표를 향해 헌신하고 돌진하는 혁명 주체 세력 말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자코뱅 지롱드당 로비에스피에르, 러시아의 볼셰비키 멘셰비키 레닌, 일본의 사스마 조슈 사이고 타카모리, 일본 잘 모르니까 등등
이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혁명에 감정이입하고 그 예를 학습하고 그 역사인식을 내면해 나갔고 이들의 관련 사파들이 어느 화폐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는 레닌도 사이고 다카모리도 미라보도 국민당도 공산당도 없어요. 그러니 집회에서 동전에도 100년 전 불명예스럽게 퇴장한 왕조의 인물들만 있는 거죠. 세종대왕 물론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한국은 혁명 없이도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회의 마지막 날 총괄 토론을 한 와다나베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의 발언이 힌트가 되었다. 혁명 대신 빅 레피드 체인지, 크지만 빨리 변했다 이거죠. 거대하고 급속한 변혁이라는 호칭을 쓰면 어떻겠냐는 거죠. 와우, 한국 근대사에는 딱이다. 딱히 혁명이라 부를 만한 일은 없었지만 한국이 겪은 지난 100여 년간의 경험이 뭐야? 그 혁명이죠.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혁명 비교가 아니라 빅 레피드 체인지 비교사 학회를 한다면 한국 근대사는 주빈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근대사 서술은 지금부터다. 식민지배, 남북한의 체인지, 평가 문제 등 난제가 많다.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매력적인 근대사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한국 집회에도 좀 더 어리신 분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국의 근대가 거대하고 급속한 변화의 역사, 즉 인식체계 자체의 총체적 전환이었다. 그죠? 그 혁명이죠. 그거. 그게 혁명이죠. 생각이 왕창 바뀐 거. 그렇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호칭을 쓰는 사람 누구도 한국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한국혁명은 근대화의 혁명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입장이. 역사학회가 한국혁명을 한국혁명이라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는 과거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요. 과거. 바쿤 교수가 이런 점에서 한국 근대사 서술은 지금부터다 식민지배, 남북한의 체인지 평가 문제 등 난제가 많다고 시작하듯이 한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혁명은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아니에요. 토마스 쿤이 과학사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예를 든 근대 뉴턴 물리학이나 양자 물리학의 전환 등 패러다임, 인식 체계 자체가 바뀌는 사태거든요. 말하자면 당연하다는 것이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엔 많죠. 바쿤 교수가 프랑스의 자코뱅, 지롱드당, 로베스피에르, 러시아의 볼셰비키, 멘셰비키, 레닌, 일본의 사스마, 조슈, 사이고, 다카모리 등은 프랑스 등 러시아 제국에 뒤이어 근대화를 완성한 일본하고 제3세계 근대화의 모델이 되는 러시아 등 전근대를 폭력적으로 배제하고 부정한 근대화 혁명의 주체 세력이에요. 근대화. 그런데 뉴턴 물리학을 비롯한 근대 과학의 그 과정은 근대 이전의 과학을 부정하죠. 이게 이제 근대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특징은 핵심 특징은 전근대 중세의 배배와 부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근대화 과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동전의 집회나 동전의 얼굴이 박힐 만한 주체 세력에 의한 뭐 프랑스의 혁명의 바스티오 감옥 습격, 메이지 유신의 왕정복구 쿠데타 같은 그 전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탈근대화 과정은 근대화 과정하고 달라요. 인간 중심주의가 무의미해지는 지구 재앙의 상황임에도 과학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시대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대 핵가족이나 근대 국가 등 근대 시대가 그 힘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탈근대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다라고 정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하여 탈근대 시대로의 혁명 과정은 근대화와 달리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모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혁명을 설명하려면 근대 시대를 감싸고 넘어가야 한다.
즉 포함하고 초월해야 된다. 포월이란 용어를 써요. 포함 초월. 한국혁명이 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탈근대적이라는 면에서 인류사적으로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혁명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혁명이죠. 그러니까 탈근대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혁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딨냐? 그게 바로 K-팝 같은 K-컬처, 한국 문화의 세계화 확장 과정이에요. 한국 문화의 확장력, 유튜브 동영상 이 교수의 대학생을 위한 지도 탐색 9에서 한국 문화의 확장성이라는 말인데 그걸 요약을 좀 해보면 한국 문화가 지금처럼 호평을 받는 상황에서 그 세계적인 확장력에 관한 이론을 찾지 못하면 이론이 없으면 일시적인 현상이 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서 그 한국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원인이 뭐냐? 라는 걸 일단 대답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명해진 건 단군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끼리 감탄할 만큼 한국 콘텐츠의 트래블러빌리티, 즉 특정 콘텐츠가 한국가를 넘어 여러 곳에서 사랑받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확장력의 원인은 한국 문화의 전근대, 근대와 탈근대의 비빔밥 같은 혼재 상황, 즉 탈근대적 포월, 포함 플러스 초월의 능력 때문이라고 보여요. 최고의 아트 출판사로 꼽히는 영국의 템즈 앤 허드슨이 75년 역사 최초로 한국 근대문화를 다룬 메이크 브레이크 리믹스, 메이크 그다음에 부시고 리믹스 다시 섞는다는 거죠. 그게 K-스타일의 부장, The Rise of K-스타일의 저자 피오나 베이정도 K-스타일을 만든 한국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태도를 다음같이 정의해요. 우리는 유교의 가치에 기반해 전근대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서 이거는 근대죠.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전근대죠. 함께 일하고 춤추는 것을 즐기고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근대죠. 강한 적응력과 실용적 사고를 해왔어요. 지금 K-스타일은 궁극적으로 이런 한국의 젊은이들의 태도를 통해 태동되고 발전해온 거죠. 그러니까 대중음악, 감성 드라마 등 인기 있는 카테고리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해 친숙한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한류의 글로벌한 매력을 만들어낸 것도 이러한 태도인데 그거는 한국 문화의 확장력의 원천이 시대적 혼재를 유도하는 탈근대적 포월의 힘이라는 걸 지적해요. 이는 동양 문화를 바탕으로 서양 문화를 포월하는 능력에서도 나오는 거죠. 애프터 양의 한국계 미국인 감독 코코나다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순간의 유행을 넘어선다라고 하며 요즘 한국이 유행이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상상력을 힘은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 무아의 개념에 익숙한 동양인의 시선으로 가족 개념의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혼재 상황, 가족이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해석이해 설명하는 그게 이 감독의 힘이죠.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환승연애 같은 소위 예능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소재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탈근대적 정동으로 다시 보고 있는 거죠. 구경거리로 삼는 거죠. 낭만적 사랑을. 익숙한 한국이 세계 문화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며 선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시 전문지에 실리는 글인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박훈 교수의 한국혁명에 관한 글을 읽고 그 해설의 방식으로 K-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화 현상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자면 시 또는 시적 상상력이 미래의 한국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바탕에 시적 상상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잡지에 실리는 시전 문제에 실리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한국혁명을 선도할 시인들, 시적 상상력을 제공해서 그러한 시인들의 노력이 영감을 받아 시적 상상력으로 인류를 선도할 문화나 과학 분야의 인재들,